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 아주 특별한 곳으로 떠나볼 텐데요. 바로 포르투갈 신트라에 있는 페나 궁전입니다. 그 외에 동화 속 궁전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. 이 궁전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. 오늘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이게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폐허해서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, 또 건축은 어떤지, 뭐 방문 정보까지 쭉 훑어볼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 페나 궁전은 사진으로 보는 것 이상이에요, 정말. 그 19세기 낭만주의 건축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곳이고요.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, 그 신트라 전체 지역의 어떻게 보면 심장 같은 곳이죠. 왜 이곳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지 오늘 그 매력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이 화려한 궁전, 시작은 어디였을까요? 보니까 처음부터 궁전은 아니었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거기가 원래 언덕 위잖아요. 12세기쯤부터 페나의 성모를 모시는 작은 예배당이 먼저 있었고요. 그게 나중에는 좀 작은 수도원으로 커졌어요. 수백 년 동안은 종교적인 장소였던 거죠. 아, 수도원이 있었군요. 네. 그런데 1755년에 그 포르투갈 전체를 강타했던 리스본 대지진 기억하시죠? 그때 여기도 피해를 엄청 크게 입어서 거의 폐허처럼 변했어요. 아, 그 유명한 지진이 신트라까지 영향을 미쳤군요. 그럼 그 폐허 상태로 그냥 쭉 있었던 건가요? 네, 꽤 오랫동안요.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1834년에는 포르투갈에서 수도회들이 해산되는 일이 있었거든요. 그러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수도사들마저 다 떠나고 정말 완전히 버려진 곳이 됐죠. 진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어요. 와, 진짜 쓸쓸했을 것 같아요, 그 모습이. 근데 그 폐허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동화 같은 궁전이 된 거예요? 뭔가 마법 같은 일이 있었나요? 허허, 마법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비전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? 바로 페르난두 2세 국왕입니다. 이분이 원래 독일 귀족 출신인데 포르투갈의 마리아 2세 여왕과 결혼하신 분이에요. 근데 이분이 예술이랑 자연을 정말 깊이 사랑했던 뭐랄까 예술가 왕 같은 분이었어요. 아, 예술가 왕이요? 네. 그분이 이 폐허가 된 수도원 언덕의 그 극적인 풍경, 그 잠재력을 딱 알아본 거죠. 와, 왕이 직접이요? 보통 그냥 신하들한테 맡길 것 같은데. 그 예술가적 기질이라는 게 정말 대단했나 보네요. 맞습니다. 이분은 그냥 뭐 여름별장 하나 짓자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. 이 폐허 자체를 낭만주의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해서 진짜 세상에 없는 그런 궁전을 만들고 싶어 했죠. 그래서 같은 독일 출신의 빌헬름 루드비히 폰 에슈베게라는 남작에게 설계를 맡겼어요. 이분이 원래 광산공학자면서 아마추어 건축가였거든요. 아, 건축가가 아니라 광산공학자요? 그것도 좀 특이하네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라 자연, 역사, 환상이 다 어우러지는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. 페르난도 2세 본인도 설계나 장식 같은 세세한 부분에 직접 많이 관여했다고 해요. 와, 왕의 개인적인 취향이랑 그 예술적인 감각이 이렇게까지 반영된 건물이라니 더 궁금해지는데요. 그럼 완공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? 계속 왕족들이 썼나요? 처음에는 그렇죠. 왕실 여름별궁으로 잘 사용됐어요. 근데 역사가 또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. 1910년에 포르투갈에서 공화국 혁명이 터지면서 왕정이 무너졌어요. 그래서 마지막 왕인 마누엘 2세는 브라질로 망명을 떠나고 페나 궁전을 비롯한 왕실 재산은 전부 국가 소유가 된 거죠. 아하,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볼 수 있게 된 거군요. 그 왕족의 개인 공간이었던 곳이 역사의 어떤 큰 변화를 겪으면서 모두에게 열린 박물관, 문화유산이 된 거네요. 그 과정 자체가 참 흥미로워요. 폐허여서 왕궁으로, 또 이제는 모두의 공간으로요. 정확해요. 그 변화의 역사가 궁전의 이야기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국가 소유가 된 다음에는 박물관으로 지정해서 잘 보존하고 관리하게 됐고요. 덕분에 페르난도 2세의 그 낭만적인 꿈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제 궁전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죠. 건축 양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와볼까요? 자료들 보면 낭만주의 건축의 정수다 이런 말이 꼭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? 여러 양식이 막 섞여 있다고요? 네, 맞아요. 페나 궁전은 건축사적으로 보면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예요. 이게 딱 하나의 스타일만 따른 게 아니라 여러 시대와 문화의 건축 양식을 아주 자유롭게 가져와서 섞고 또 새롭게 만들어냈어요. 뭐 중세 느낌 나는 고딕 양식도 보이고 르네상스 양식, 또 이슬람 문화 영향을 받은 이국적인 무어 양식,
그리고 포르투갈 특유의 마누엘 양식까지 정말 다양하게 녹아있죠. 잠깐만요. 마누엘 양식은 저 좀 생소한데요. 다른 건 들어본 것 같은데 마누엘 양식은 어떤 거예요? 아, 네. 좋은 질문이세요. 마누엘 양식은 포르투갈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스타일인데요.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,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잘 나가던 대항해 시대 때 발전했어요. 특징이라면 바다와 관련된 장식들이 많아요. 예를 들면 밧줄 모양, 조개 껍데기, 산호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아주 복잡하고 화려한 조각 장식들.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의 해양 개척 정신이나 그 당시의 부를 좀 과시하는 듯한 느낌도 주죠. 페나 궁전에도 찾아보면 이런 마누엘 양식 요소들이 숨어 있어요. 와, 밧줄이나 조개 장식이라니 재밌네요. 근데 그렇게 서로 다른 시대, 다른 문화 양식을 막 한 건물에 섞어 놓으면 좀 어지럽거나 안 어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게 바로 페나 궁전의 묘미이자 또 낭만주의 건축의 특징을 보여주는 점이에요. 이게 그냥 막 섞여서 충돌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극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요. 낭만주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과거 역사, 특히 뭐 중세 시대나 아니면 좀 이국적인 문화에 대한 동경, 향수 이런 게 강했거든요. 페나 궁전은 바로 그런 시대 정신을 건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 혹은 전혀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설계한 거죠. 의도된 환상이라 특히 그 강렬한 색깔들이 진짜 인상적이에요. 노란색, 빨간색 벽에다가 파란색 타일 정색까지 정말 동화 속 그림 같아요. 네, 그 과감한 색 사용이 페나 궁전을 정말 특별하게 만들죠. 선명한 노란색, 붉은색이 궁전의 다른 부분들을 구분지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생동감과 극적인 느낌을 주고요. 여기에 그 푸른색 타일 장식, 아줄레주라고 부르는데 이게 또 포르투갈 건축의 중요한 픽쟁이거든요. 아, 아줄레주요? 그게 그냥 파란 타일이 아닌가 보죠. 네, 그냥 파란색 타일이라기보다는 그 위에 종종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기하학적인 문양이 있는 세라믹 타일을 말해요. 이 아줄레주가 핫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면서 건물에 또 다른 깊이감과 아름다움을 더해주죠. 이 색깔들이 다 합쳐져서 정말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요. 아, 아줄레주가 그런 거였군요. 설명을 들으니까 그 파란색이 더 특별하게 보이네요. 이런 다양한 색이랑 양식들이 다 낭만주의 정신이랑 연결된다, 이 말씀이시죠? 그렇습니다. 낭만주의는 이성보다는 감정, 상상력,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 이런 걸 중시했잖아요. 페나 궁전의 그 정형화되지 않은 구조, 다양한 양식의 혼합, 강렬한 색채, 그리고 주변 자연과의 그 극적인 어울림, 이게 다 그런 낭만주의적인 이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. 방문객한테 뭐 논리적인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와 하는 충격과 경이로움을 주려고 했던 거죠. 일상에서 벗어나서 꿈과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.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. 그리고 건물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디테일들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고 들었어요. 뭐 신화 속 인물 조각이나 괴물 같은 거요. 맞아요. 페나 궁전은 멀리서 보는 전체 모습도 멋지지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. 예를 들면 그 궁전 입구 테라스 아래쪽에 보면 트리톤이라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인 형상이 있거든요. 마치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조각되어 있어요.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인데 이런 신화적인 요소가 궁전의 그 환상적인 분위기를 더 높여주죠. 트리톤 조각상. 아, 그거 기억해둬야겠어요. 가서 꼭 찾아봐야지. 또 다른 재밌는 디테일 같은 건 없나요? 창문이나 문틀 주변 아니면 기둥머리 같은 곳곳에 동물이나 식물 아니면 기하학적인 무늬를 아주 정교하게 조각해 놓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. 어떤 건 좀 기괴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건 되게 우아하기도 하고요.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이런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게 페나 궁전을 즐기는 또 다른 재미죠. 건축가의 상상력 그리고 장인들의 그 섬세한 솜씨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와, 정말 눈을 뗄 수가 없겠는데요. 청취자분들도 만약 가시게 되면 탐험가처럼 그 노랗고 붉은 성벽 사이에서 트리톤이나 숨겨진 동물 조각 같은 걸 찾아보는 상상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궁전 매력에 푹 빠져봤으니 이제 진짜 이곳에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용 정보들 한번 체크해봐야죠.
네, 그렇죠. 아무리 멋진 곳도 준비 없이 가면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요. 중요한 정보들 잘 챙기셔야 합니다. 우선 입장권은 어떻게 돼요? 궁전만 보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건가요? 입장권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. 궁전 내부랑 그 주변을 둘러싼 아주 넓은 페나공원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통합 티켓이 있고요. 아니면 궁전 안은 빼고 공원만 둘러보는 티켓도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은 궁전 내부까지 보시니까 통합 티켓을 많이 사시죠. 아,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. 특히 성수기에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. 그래서 현장에서 표 사려면 줄을 정말 오래 설 수 있어요. 아, 그럼 오래 기다려야겠네요. 네, 그래서 웬만하면 페나 궁전 공식 웹사이트에서 미리 온라인으로 예매하시는 걸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. 시간대도 정해서 예약할 수 있고 기다리는 시간도 아낄 수 있으니까요. 온라인 매매 필수 기억해야겠네요. 운용 시간도 미리 봐야겠죠. 그럼요. 보통은 오전 9시 반에 열어서 오후 6시 반쯤 닫는다고 나오는데 이게 계절이나 뭐 특별한 날에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꼭 가시기 전에 공식 웹사이트에서 그날 운영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. 아, 그리고 또 하나, 보통 문 닫기 1시간 전에는 마지막 입장이 마감돼요. 너무 촉박하게 가면 안 되겠죠. 여유롭게 보려면 시간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해요. 네, 맞아요. 시간 맞춰 갔는데 문 닫혔으면 진짜 속상하죠. 리스본에서 당일치기로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가는 길은 좀 어떤가요? 리스본에서 가신다면 기차가 제일 편하고 일반적이에요. 리스본 시내에 있는 호슈역이나 오리엔트역 같은 데서 신트라 가는 기차 타면 한 40분 정도 걸려요. 근데 신트라 역에 내린 다음이 중요해요. 여기에서 궁전까지는요? 걸어갈 만한가요? 페나 궁전이 꽤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있거든요. 그래서 신트라 역에서부터 걸어 올라가려면 시간도 꽤 걸리고 체력 소모가 좀 심해요. 물론 뭐 등산 좋아하시면 도전해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역 앞에서 타는 434번 순환 버스를 많이 이용하세요. 이 버스가 신트라 주요 명소들을 쭉 돌아서 페나 궁전 입구까지 가거든요. 훨씬 편하죠. 아, 언덕이 높군요. 그럼 진짜 교통편 미리 알아보고 계획 잘 세워야겠네요. 도착도 전에 지치면 안 되니까. 버스 타고 올라가면서 점점 보이는 궁전 모습 보는 것도 나름 재밌을 것 같고요. 맞아요. 특히 여름에는 날씨도 덥고 사람도 많으니까 체력 아끼려면 버스 타시는 게 현명할 수 있어요. 이동 시간까지 다 고려해서 전체 계획을 미리 세우면 궁전이랑 공원 볼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겠죠. 그리고 페나 궁전 가면 궁전 건물만 보고 끝이 아니라면서요? 그 주변에 페나 공원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요? 오, 그럼요. 절대 놓치면 안 되죠. 페나 공원은 그냥 궁전 옆에 있는 정원 이 수준이 아니에요.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가치와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. 면적이 200헥타르가 넘어요. 엄청나게 넓죠. 페르난도 2세가 궁전 지을 때 같이 만든 건데 이것도 낭만주의 정원의 걸작이라고 불려요. 200헥타르요? 와, 상상도 안 가는 크기네요. 공원 안에는 뭐가 있는데요? 전 세계에서 가져온 수백 종류의 나무들, 또 좀 이국적인 식물들이 아주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요. 그 사이사이로 막 구불구불 산책로가 나 있고요. 걷다 보면 숨겨진 연못이나 작은 폭포, 예쁜 정자 같은 것도 만나고 또 다른 작은 건물들도 숨어 있어요. 진짜 비밀의 정원을 탐험하는 기분이 들어요. 궁전의 그 화려함과는 또 다른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화로움, 신비로움이 있는 곳이죠. 궁전 보고 나서 공원 걸으면서 좀 쉬어가도 좋겠네요. 네, 그리고 페나 공원의 진짜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전망이에요. 공원 안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신트라 시내랑 주변 언덕들이 쫙 보이고요. 날씨 좋으면 저 멀리 대서양까지 진짜 시원하게 보여요. 특히 높은 십자가, 크루즈 알타라고 공원에서 제일 높은 지점이 있는데 거기서 보는 풍경은 정말 와, 소리가 절로 나와요. 궁전의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 풍경 자체가 페나 궁전 방문을 완성시켜주는 또 하나의 경험이 될 거예요. 궁전의 인공적인 아름다움이랑 자연의 광활함이 함께 느껴지는 거죠. 와, 정말 궁전부터 공원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벽한 조합이네요. 오늘 이렇게 페나 궁전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왜 사람들이 동화 속 궁전이라고 하는지 또 왜 낭만주의의 상징이라고 하는지 정말 알 것 같아요. 폐허에서 피어난 역사, 여러 문화가 막 뒤섞인 독특한 건축, 눈을 사로잡는 그 강렬한 색깔들, 그리고 이 모든 걸 안고 있는 신비로운 자연까지
정말 어디에도 없는 매력을 가진 곳이네요. 그렇습니다. 페나 궁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뭐랄까 역사, 예술, 자연, 그리고 인간의 어떤 꿈과 상상력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복합적인 경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. 여기서 우리가 좀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페르난도 2세나 그 애슈백의 남작이 의도적으로 선택했을 그 모든 디자인 요소들 있잖아요. 뭐 이질적인 양식을 섞는다거나 비현실적인 색을 쓴다거나 아주 극적인 위치에 지었다거나 하는 것들.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장소를 경험하고 느끼는 방식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? 그 건축가의 의도가 어떻게 그냥 돌덩어리랑 나무를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환상적인 경험으로 바꿔놓는 걸까요? 와,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. 우리가 그냥 와, 예쁘다 하고 느끼는 그 감정 뒤에는 사실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건축가의 의도나 시대 정신 같은 게 숨어 있다는 거군요. 네. 아니면 이런 각도도 가능하죠. 페르난도 2세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예술에 미친 듯이 열정적인 개인이었잖아요. 한 사람의 그 독특한 예술적인 비전과 추진력이 어떻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유산,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? 개인의 꿈과 열정이 어떻게 시대를 넘어서는 국가적, 더 나아가 세계적인 유산으로 남을 수 있었는지 그 힘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페나 궁전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페나 궁전에 가시게 된다면 이런 생각들을 한번 푸고 그 공간을 걸어보시면 어떨까요? 아마 예전과는 뭔가 다른 것들이 보일지도 몰라요.